관련된 모든 피해국들과 함께 움직일 겁니다. 48시간. 한국이 강대국을 움직이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믿기십니까? 한 나라의 발언이 미국 의회를 소집시키고 영국 수사기관을 작동시켰다는 게 말입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워싱턴이 움직이면 세계가 따랐어요. 런던이 나서면 동맹국들이 뒤따랐죠. 약속국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급판이 뒤집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이 2억 파운드 규모 자산을 동결했죠. 그러자 캄보디아 30년 권력의 심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증거이익 하나로 초강 대국들을 설득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행 경보를 풀으십시오. 한국이 자국민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착각했습니다. 이번 상대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국은 무엇을 한 겁니까? 그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다른 피해국들을 모을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30년간 수많은 국제 사건을 봤지만 이런 대응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보통 국제범죄 분쟁 사건에서 피해국은 조용히 외교 채널을 통해 협상합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시간을 끌고 타협점을 찾죠. 그게 국제사회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한국은 그 공식을 깼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선 한국인 대학생, 이 캄보디아에서 감금과 고문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총리는 피해국인 한국을 오히려 비난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갈까? 사실 동남아 지역에서 이런 범죄는 허다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국가들은 조용히 처리했으니까요. 저는 리처드 카터입니다. 영국 출신 안보 분석가로 30년간 현장을 다녔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주목한 건 이 순간부터였어요. 이번엔 판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판을 뒤집고 키웠어요. 세계야 주목해라 라고 외치는 듯 말이죠. 사건은 2025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 남부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문구에 속아 들어간 한국 청년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한 대학생이 고문 끝에 사망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죠. 그보다 충격적인 건 그 직후였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 단계를 풀어줘라. 오히려 한국 정부가 한국인들의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캄보디아도 피해자다. 그 한마디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실시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죠. 청와대 국민청원은 몇 시간 만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여론을 달래고 외교적 수사를 하고 시간을 두고 협상하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달랐어요. 48시간 단 48시간 만에 한국 정부는 글로벌 합동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이 동시에 가동됐죠. 사건은 단순 납치를 넘어 국제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저는 그 속도에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조직을 꾸리려면 최소 2주는 걸립니다. 부처 간 협의 예산 승인 인력 배치까지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48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전환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복구된 피해자 스마트폰 데이터 속에서 중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현지은행, 프린스그룹의 자금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국정원 포렌식 팀이 밤새 작업한 결과였죠. 저는 그 보고서 일부를 외교 채널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어요.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남아있던 암호화된 메시지 비트코인 지갑 주소, 그리고 송금 내역까지 모두 복원돼 있었습니다. 프린스그룹 계좌로 흘러간 돈이 캄보디아 중앙은행을 거쳐 중국 선전의 서버 회사로 이동한 경로가 한눈에 보였죠.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권력과 자본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가 얽혀 있었습니다. 한 장의 엑셀 파일에는 로비스트 명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고위 간부 14명, 경찰청장 보좌관 3명, 그리고 프린스그룹 임원진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이건 증거가 아니라 지도였습니다. 부패의 심장으로 가는 지도였죠. 더 놀라운 건 한국 국정원이 이 데이터를 72시간 만에 완벽하게 분석했다는 겁니다. 송금 시각, 계좌 소유주, IP 추적 기록까지 빠짐없이 정리됐습니다. 이 한 줄 한 줄이 나중에 한 제국을 무너뜨릴 증거가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곧바로 피해국 공동대응 문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움직임을 추적했죠. 연합뉴스가 속보를 띄웠습니다. 정부 48시간 내에 피해국 공동대응한 마련, KBS는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외교부 태국, 베트남, 필리핀과 긴급 협의 개시, 저는 그 속도에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문서는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 부처 간 협의, 법률 검토, 외교적 수사까지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그 발언의 의미를 읽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외교부 문서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문서는 놀라웠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작성, 작성 기간 48시간. 대상국은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모두 유사 피해를 겪은 국가들이었습니다. 문서는 3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제자의 논의 정보 공유 체계 국제 공조 요청. 각 섹션마다 구체적 실행 방안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밭 프린스그룹 관련 기업 대상 투자 동결 검토, 피해국 간 포렌식 데이터 공유, 미국, 영국 등 강대국 공조 요청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저는 문서 하단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피해국 연대를 통해 체계적 대응을 제안한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같은 날 한국 정부는 미국 FBI와 영국 NCAA 앞으로 공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저는 그 공문 사본도 받아봤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사건이 아니라 아시아의 시스템 문제입니다. 공문에는 복구된 데이터, 분석 결과, 그리고 국제 공조 필요성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세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CNN 헤드라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국, 동남아 피해국 연합 구성, BBC는 논평했어요. 동남아의 범죄를 세계가 묵인해온 동안 한국은 움직였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이런 전례는 없었다. 48시간. 그 짧은 시간이 역사를 갈랐습니다. 한국의 분노는 체계적이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전환됐죠. 그게 한국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런던 사무실로 긴급 소집 공문이 왔습니다. 영국 엔차가 동남아 범죄 네트워크 관련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저를 포함한 안보 전문가 5명이 회의실에 모였죠. 회의실 스크린엔 한국 외교부가 보낸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자금 흐름도, 캄보디아 고위 인사 명단,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 내역까지 상세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제 동료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 보고서를 72시간 만에 만들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속도가 다릅니다. 엔체아 국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이 요청한 국제공조에 영국 정부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프린스 그룹의 영국 내 자산을 추적할 겁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판을 키우는 겁니까?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동남아 전체의 시스템 문제라고요. 카비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각국에서 날아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태국 경찰청, 필리핀 외교부, 베트남 정보기관에서 보낸 자료들이었죠. 모두 한국이 보낸 피해국 공동 대응 문서에 대한 회신이었습니다. 태국이 첫 번째로 동의했습니다. 베트남이 뒤따랐고 필리핀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국이 판을 열었고 세계가 따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동료 마크였습니다. 리처드, 지금 뉴스 보고 있어? FBI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NN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 캄보디아 범죄 네트워크 제재 검토 시작. BBC도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영국 엔치아 한국 주도 국제공조에 합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 아래 도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이 움직이는 순간 동남아의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미국과 영국 같은 강대국들마저 동참했습니다. 세계는 묵인했지만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분노를 불러왔고 분노는 곧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48시간 만에 정의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방관할 때 한국은 결단했습니다. 이제 동남아의 질서는 한국의 손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건 사건이 아니라 질서의 재편이었습니다. 투놈펜 사건 이후 5일째,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한국 외교부였죠. 파일명은 간단했습니다. 피해국 공동대응 초안.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의 합동대응팀이 복원한 데이터가 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린스 그룹 계좌 내역, 중국 선전 서버 IP 주소, 동남아 현지 로비스트, 명단까지.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송금 내역이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에서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 다시 중국 선전의 한 IT 회사로 흘러간 돈의 경로가 한눈에 보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데이터를 단 5일 만에 정리했습니다. 72시간 만에 포렌식 분석을 끝냈고 나머지 시간 동안 국제 공조용 문서로 재구성한 겁니다. 저는 제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판을 바꿨습니다. 그날 오후 이 데이터는 외교망을 타고 확산됐습니다. 태국 정보기관 책상 위에 올랐고 베트남 외교부 서버에 업로드됐으며 필리핀 경찰청 긴급회의 자료로 배포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태국 방콕에 있는 제 동료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태국 경찰청과 협력하는 안보 컨설턴트였죠. 제니퍼, 한국 측 자료 받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처드, 이거 진짜야. 우리가 2년 동안 못 찾은 걸 한국이 5일 만에 찾아냈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그들은 이제 피해국들을 하나로 묶으려 하고 있어. 제니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긴급회의가 소집됐거든. 저는 전화를 끊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동료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야. 외교부가 한국 측 제안을 검토 중이야. 필리핀도 비슷했습니다.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남아 전체가 당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서울 외교부가 긴급 브리핑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화면에 서울 브리핑룸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앞쪽 스크린엔 대형 화상 화면이 준비돼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피해국들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응답 방식입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이건 외교부 장관이나 대변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건 한 나라의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의 연대입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반발할 텐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대통령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증거로 말합니다. 반발은 그들의 선택이고 대응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에서 5명의 안보 전문가가 접속했죠.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마크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피해국 연합을 만든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동남아 범죄 네트워크를 한 번에 무너뜨리려는 거야. 혼자서는 안 되니까 피해국들을 묶는 거지. 호주 시드니의 앤드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 동남아 국가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연대가 안 돼. 저는 화면에 한국 외교부 문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초안을 완성했어. 피해국 공동대응 문서. 명칭은 KVF야. 마크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피해국 연합체, 캄보디아 및 관련 기업에 대한 공동제재 논의 국제수사공조 요청까지 포함돼 있어 앤드류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쳤군. 한국이 진짜 해낼 수 있을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5일 만에 이 데이터를 만든 나라야. 가능할 거야. KVF야. 한국을 중심으로 한 피해국 연합체. 문서는 3개 언어로 작성됐습니다. 한국어, 영어, 그리고 각국 현지어로 번역됐죠.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캄보디아 정부밭 프린스그룹에 대한 공동제재 논의. 둘째, 관련 기업 투자 동결 검토 및 자산 추적 협력. 셋째, 피해국 안보미사이버 협력 기금 조성 제안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로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대합니다. 다음 날 아침 태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결단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 저는 그 성명서를 보며 놀랐습니다. 태국이 첫 번째로 손을 들었습니다. 베트남이 뒤따랐습니다. 하노이 외교부는 즉각 합류를 선언했죠. 우리는 한국의 제안에 동의한다. 이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필리핀도 같은 날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국 연대는 정의의 시작이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됐군. 세 나라는 한국이 제시한 공동제재 문서 검토에 동의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밭 프린스그룹 관련 기업 대상 투자 동결 논의가 시작됐죠. 모두 같은 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캄보디아 정권 처벌 위한 새로운 아시아 연합주도 BBC 해설이 나왔습니다. 피해국들이 분노로 움직이지 않고 한국의 전략으로 움직였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판을 열었고 이제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마크였습니다. 리처드, 지금 상황 보고 있어. 미국 의회가 관심 보이기 시작했어. 저는 물었습니다. 뭐라고?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국 측 보고서를 검토한대 FBI도 예의주시 중이래.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워싱턴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영국 NCAA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상사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리처드, 한국 측 자료 전부 검토해. 우리도 협력 가능성 검토 중이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미 분석 중입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아시아는 깨어 있었습니다. 서울, 방콕, 하노이, 마닐라. 4개 도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이 지도위를 바꾸자 국경선 이해가 달라졌다. 태국과 베트남이 한국의 속도로 움직였다. 다음 날 한국 외교부가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피해국 안보 및 사이버 협력 기금 조성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기금 출연 의사를 밝혔고 참여국들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이 기금은 피해자 구조 사이버 범죄 예방 그리고 국제 공조 강화에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서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한국은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는군. 이건 단순한 외교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제 동료 제니퍼가 방콕에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리처드 태국 정부가 한국 측 기금 제안에 긍정적 반응 보이고 있대. 베트남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협력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죠. 필리핀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모두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흩어지지만 전략은 연대한다. 한국은 그 법칙을 알고 있었다. CNN 기자가 현장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아시아 질서의 새로운 중심 서울. BBC 앵커가 해설했습니다. 한국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보기를 보였죠.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피해국 연합 케이블록의 탄생.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분노를 조직으로 바꾼 유일한 나라였다. 저는 중간 문단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움직였고 5일 만에 증거를 완성했으며 일주일 만에 새 나라를 설득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피해국들이 따른 건 명령이 아니라 신뢰였다. 한국은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체계로 승화시켰다. 세계는 이제 위기를 서울 의지에서 논의한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캄보디아 권력층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0월 16일 새벽,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긴급 알림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런던, 서울의 이 세 나라의 수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KVFA 연합의 첫 공동 보고서가 각국 외교망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클린 웹 작전. 저는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자금줄은 훈센 일가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 불법 송금망의 중심축을 형성한다. 그 한 문장이 전 세계 외신의 헤드라인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정교했습니다. 훈센 전 총리, 훈만의 총리, 그리고 프린스 그룹 회장 천지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죠. 계좌번호, 송금 내역,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기소장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고서 확인해. 한국이 캄보디아 권력의 심장을 건드렸어. 1시간 뒤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증거가 캄보디아 권력 핵심부를 갈랐다. BBC도 뒤따랐습니다. 한국 훈 패밀리에 숨겨진 제국 폭로. 저는 화면을 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폭로하지 않았다. 대신 증명했다. 보고서에는 44명의 명단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훈센 전 총리, 훈만의 현 총리, 천지, 그리고 캄보디아, 내무부 고위 간부 14명, 경찰청장 보좌관 3명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각 인물마다 역할과 관련 증거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북패 네트워크의 조직도였죠. 그날 저녁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동료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지금 의회 상황이 어때? 그의 목소리가 흥분돼 있었습니다. 리처드 제재결의안이 통과됐어. 한국이 제시한 43명 명단이 그대로 반영됐어.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전부?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전부야. 훈세부터 천지까지. 한국의 데이터를 의회가 100% 신뢰한 거지. 저는 전화를 끊고 의회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43명 전원이 제재 명단에 등재됐습니다. 결의안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공한 증거를 기반으로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데이터를 확신한 거구나. 다음 날 영국 NCAA가 발표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인테그리티 2단계 수사 개시 홍콩과 싱가포르를 거치는 비자금 계좌 추적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NCAA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이 제공한 IP 추적 기록과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프린스 그룹의 해외 자금 흐름을 추적할 겁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한국 데이터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법정에 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푸놈펜 현지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프린스 은행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현지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푸놈펜 상황이 어때? 그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리처드 은행 앞에 줄이 생기고 있어. 아침부터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해? 그가 답했습니다. 심각해. 사람들이 가방과 박스를 들고 와. 돈을 최대한 빼려는 거지. 경비원들이 질서 유지하느라 정신없어. 저는 실시간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프린스 은행 본점 앞에 시민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한 시민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어요.
한국이 발표한 자료가 진짜라면 우리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잖아요. 니케이 아시아가 긴급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포렌식 보고서가 동남아 정치의 판을 갈라놓았다. 르몽드도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증거 한 장이 캄보디아 권력층을 무너뜨리고 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그건 총보다 정확했고 폭탄보다 강력하구나. 다음 날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고위 간부 2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식 확인은 없었지만 현지 언론은 긴장된 표정으로 보도했죠. 저는 현지 동료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내무부 조사 소문이 사실이야?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확인은 안 됐어. 하지만 내무부 청사에 경찰이 배치됐어.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청사 분위기는 어때? 그가 설명했습니다. 혼란스러워. 고위 간부들이 긴급 회의를 계속하고 있대. 누가 조사 대상인지 서로 의심하는 분위기야.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권력이 스스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저는 런던 사무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거든요. 영국 엔차 관계자들과 안보 전문가 6명이 모였습니다. 엔차 부국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보고서가 공개된 지 48시간 만에 미국 의회가 제재를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도 2단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영국 내 자산 규모는 파악됐습니까? 부국장이 대답했습니다. 현재 추적 중입니다. 북런던과 시티권에 부동산이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예상 규모는 최소 2억 파운드 이상입니다. 제 옆에 앉은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2억 파운드라니 이게 다 불법 자금이었다는 거야? 부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측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산들의 소유권 구조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예상보다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은행, 계좌, 투자 펀드까지 연결돼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화면은 각국에서 날아온 뉴스가 가득했습니다. 워싱턴, 런던, 푸놈펜, 도쿄 4개 도시가 동시에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밤하늘 아래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푸놈펜은 긴장 속에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권력의 심장 드러나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한국은 증거 한 장으로 한 제국의 심장을 드러냈다. 저는 중간 문단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미국 의회가 나를 3명 제재를 통과시켰고 영국 엔차가 2단계 수사를 개시했으며 푸놈펜 시민들이 불안 속에서 은행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서울의 한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외쳤던 게 아니라 증명했다. 한국은 진실을 수출한 나라였다. 세계는 이제 정의를 한국어로 번역한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건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스는 서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긴급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식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워싱턴 시각 오전 10시에 맞춰 라이브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미국 법무부 브리핑룸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프린스 그룹 회장 천재를 금융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합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기소입니다. 제재가 아니라 형사 기소였습니다. 대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천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47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전신사기 그리고 공모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47억 달러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대변인이 덧붙였습니다.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20년 한 제국의 종말이 선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프린스 그룹 관련 비트코인 12만 771개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21조 원이었습니다. 대변인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핀센의 6개월간 추적 끝에 발견됐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이 제공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수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지갑 주소, 그게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대변인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핀센은 한국 측 정보를 바탕으로 127개의 지갑을 추적했고 그중 73개의 지갑에서 총 12만 271개의 비트코인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14개 거래소를 거쳐 세탁된 자금입니다. 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실마리를 제공했고 미국이 끝까지 추적했다. 이게 진정한 국제공조다. 대변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압류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12만 771개의 코인 한 제국이 무너지는 숫자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워싱턴의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방금 봤어? 이게 진짜야? 그의 목소리가 흥분돼 있었습니다. 진짜야? 리처드 법무부가 직접 움직인 거야. 한국 측 보고서가 법적 증거로 인정받은 거지. 저는 물었습니다. 재무부 비트코인 압류는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핀센이 6개월간 추적한 결과야. 하지만 시작점은 한국이 제공한 지갑 주소였어. 그 주소 하나에서 거미줄처럼 퍼져나간 거지. 저는 전화를 끊고 법무부 기소장을 확인했습니다. 증거 목록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제공 자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보고서 한 장이 미국 법무부를 움직였다. 같은 날 오후 미국 OFAC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을 국제범죄 조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산하 146개 인물과 회사가 제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캄보디아 고위인사들, 중국 IT 회사 임원들, 홍콩 금융 브로커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마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처드 140개 전부 한국이 제공한 명단이야. 미국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미국의 법이 됐군. 런던도 움직였습니다. 영국 엔차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엔차 국장이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인테그리티 일환으로 프린스 그룹의 영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합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입니까?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북던 던 맨션 세 채 시티권 오피스타워 1동 런던 소재 은행 계좌 크루게입니다. 모두 1000지명의 또는 관련 재단 명의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기자가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산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국장이 답했습니다. 현재 평가 중이지만 최소 2억 파운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은 모두 프리미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공한 증거입니다. 그 데이터는 법정에 설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어. 워싱턴의 마크가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보고서로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어. 시드니의 앤드류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증거를 만들었고 강대국들은 그것법으로 전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총을 쏘지 않았다. 대신 법을 작동시켰다. 다음 날 니케이가 긴급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세계 법무 시스템을 움직였다. BBC도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식 포렌식이 국제사법 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의의 속도는 이제 서울의 속도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국과 영국마저 움직이게 한 한국.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한국은 증거 한 장으로 두 강대국의 사법부를 움직였다. 저는 중간 문단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천지를 기소했고 재무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를 압류했으며 영국 엔차는 런던 내 모든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 세계의 법적 조치가 일주일 안에 완료됐다. 그 출발점은 서울이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한 장이 두 강대국의 법무부를 움직였다. 그들은 외교 수사가 아니라 법적 증거로 강대국을 설득했다.
정의는 이제 한국의 언어로 번역된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은 조용했지만 워싱턴의 법무부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이건 제재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점이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한국 외교부 문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목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ODA 자금 흐름 추적 보고서.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한 공적개발 원조 4,300억 원 중 약 43%가 비공식 단체로 유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송금 내역이 상세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2021년도로 건설 프로젝트 580억 원, 2022년 교육 인프라 개선 720억 원, 2023년 농업기술 지원 490억 원, 각 프로젝트마다 실제 집행된 금액과 공식 발표 금액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 차액이 모두 프린스 자선재단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흐름도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적 착취였습니다. 프린스 자선재단 그 이름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재단의 지분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고위 인사와 천지의 공동 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실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빈빈구호 교육 지원, 의료 봉사를 표방했지만 실제 활동 내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단이 운영한다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았고 병원은 서류상으로만 있었으며 구호 활동 기록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자선의 가면을 쓴 범죄. 도움을 주려던 돈이 결국 범죄의 자금줄이 됐다. 저는 제 동료들에게 긴급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자신의 돈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10월 18일 한국 외교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전면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회수입니다. 중단이 아니라 회수였습니다. 장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원조 자금이 부패의 통로로 사용됐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원조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회수된 자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피해국들과의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태국엔 치안 인프라와 사이버 수사센터, 베트남엔 피해자 재활 교육시설, 필리핀엔 범죄 피해 아동 지원 기금으로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장관이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태국 방콕에 건립될 사이버 수사센터는 최신 포렌식 장비를 갖추고 연간 5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재활시설은 연간 1,200명의 피해자를 수용하고 직업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필리핀의 지원기금은 범죄 피해 아동 3,000명에게 교육과 심리치료를 제공합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수가 아니었습니다. 재설계였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원조의 목적은 돕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방콕의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니퍼, 한국 ODA 회수 소식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들었어, 리처드. 태국 정부가 환영 입장을 발표했어. 한국이 치안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했거든. 저는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뭔데? 제니퍼가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수사센터 건립이래. 한국 기술과 예산으로 짓는데 태국 경찰청이 기대하고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동료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야. 피해자 재활시설 건립 계획이 발표됐어. 한국 정부가 전액 지원한데 필리핀도 비슷했습니다. 범죄 피해 아동 지원 기금이 조성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돈을 회수만 한 게 아니라 재투자하고 있다. 국제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가 긴급 보도를 냈습니다. 한국 원조 자금 재배치로 ODA 윤리를 제정해야 한다. CNN도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원조 모델 자선에서 정의로 전환.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돈은 총보다 조용히 사람을 죽인다.
한국은 그 침묵을 깨뜨렸다. 저는 런던 사무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거든요. 영국 국제개발부 관계자와 안보 전문가 5명이 모였습니다. 국제개발부 국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ODA 회수 결정은 전례가 없는 조치입니다. 우리도 이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영국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까?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모델은 원조의 책임성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책상 위엔 푸놈펜 현지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ODA 회수로 캄보디아 정부 예산의 타격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현지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푸놈펜 분위기가 어때? 그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리처드, 정부가 당황하고 있어. 한국 ODA가 생각보다 큰 비중이었거든. 갑자기 사라지니까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저는 화면으로 현지 뉴스를 확인하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재무부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분노 대신 교정을 선택했다. 다음 날 태국 방콕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태국 경찰청장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방콕의 동남아 최대 규모 사이버 수사센터가 걸릴 때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청장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교육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회견을 보며 제니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국이 정말 기대하고 있네. 제니퍼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한국을 진짜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어. 베트남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하노이 피해자 재활교육시설이 건립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필리핀도 범죄 피해 아동지원 기금 운영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한국의 재배치 계획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라 윤리의 복원이다. 저는 워싱턴의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한국 ODA 회수 소식 들었어? 그의 목소리가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들었어. 미국 국제개발처가 주목하고 있어. 한국 모델을 연구 중이래.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진짜야? 원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거든. 전례가 없어.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부패를 벌한 게 아니라 정의를 설계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 아래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ODA의 역습, 정의의 자금 재배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한국은 자신이 제공한 원조 자금을 추적했고 부패의 통로를 발견했으며 그것을 회수의 정의의 인프라로 재배치했다. 저는 중간 문단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뿌린 돈조차 검증할 수 있는 나라였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대신 바로 잡았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도움을 넘어 정의를 설계한 나라. 이제 원조는 한국식 윤리의 이름이 되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정은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중 푸놈펜 중앙은행의 서버가 멈췄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긴급 알림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금융망 전체가 마비됐다는 소식이었죠. 모든 송금, 모든 계좌, 모든 전자 결제망이 6시간 동안 정지됐습니다. 저는 즉시 현지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해킹이야! 그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리처드,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모든 게 멈췄어. ATM도, 송금도, 카드 결제도 전부. 저는 화면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푸놈펜 시내 곳곳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이메일로 기밀 문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이시오 작전 개시됨. 이시오, 전자차단 작전. 저는 그 약자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의 합동사이버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 초기 보고서를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푸놈펜 사건 초기,
체포된 범죄 조직 운영자 21명 중 14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태국인 로비스트 우돈명과 함께 현장에서 체포됐죠. 그리고 압수된 장부에는 동일한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프린스 재단.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복원한 서버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선전의 IT 회사. 그 서버로 모든 자금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적 연결이었습니다. 저는 베이징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인 운영자 14명 체포 소식 들었어.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들었어. 베이징이 긴장하고 있어. 한국 데이터가 중국 본토까지 연결되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거야. 그가 답했습니다. 맞아. 캄보디아를 너무 강하게 감싸면 중국도 연루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외교부는 비난하지만 실제 행동은 조심스럽게 하는 거지.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증거는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중국까지 향하고 있었다. 저는 워싱턴의 마크에게 전화말을 걸었습니다. 마크, 이시오 작전이 뭔지 알아.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어.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사이버 정찰망이 작동했다고만 말할게. 저는 물었습니다. K스캔 마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해. 저는 전화를 끊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K스캔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자녀 계좌와 캄보디아, 재무부 내부 네트워크가 동시에 차단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지만 한 나라의 시스템을 멈췄다. 프놈펜 현지 시간으로 6시간이 지났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훈만의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기술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 중입니다.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유감입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협력 중이라니요.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비난하던 그가 이제 협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프린스 은행의 고 미화 계좌가 전액 동결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달러 환율이 폭등했고 주가는 37% 급락했습니다. 저는 푸놈펜 동료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지금 거기 분위기가 어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처드 정부 청사 분위기가 패닉 그 자체야.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던 거지. 캄보디아 시민들 반응은 저는 다시 물었죠. 공포에 떨고 있어. 누구를 믿어야 하냐는 거지. 은행에 있는 돈도 불안하고. 불신이 커. 실제로 푸놈펜 광장의 몇몇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다시요. 우릴 도운 건 한국뿐이다. 국제사회에 인정하고 사과해라. 바로 잡아야 캄보디아가 산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날 은행에 불빛이 꺼지고 정의가 켜졌다. 그 시각 베이징. 저는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한국의 행위는 내정 간섭입니다. 중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듣고 예상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를 감쌀 거라고요. 하지만 다음 날 인민일보의 사설은 달랐습니다. 저는 번역본을 받아봤습니다. 캄보디아의 부패는 중국의 체면을 해친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건 균열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강력히 비난했지만 중국 언론은 캄보디아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동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외교부와 언론이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그가 설명했습니다.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어. 중국인 14명이 체포됐고 중국 서버까지 연결된 상황에서 캄보디아를 강하게 감싸기 어려운 거지.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목소리를 높였고 세계는 조용히 한국 편을 들었다.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이시오 작전이 캄보디아 경제를 동결시키는 동안 중국은 침묵하다. BBC도 해설을 내보냈습니다. 중국 내부의 의견 분열은 한국의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준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다. 대신 작동했다.
저는 런던 사무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거든요. 영국 NCAA 관계자들과 사이버 전문가 6명이 모였습니다. NCAA 사이버 국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K스캔 시스템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교합니다. 프린스 그룹의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차단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6개월간의 네트워크를 추적했습니다. 모든 서버, 모든 계좌, 모든 연결점을 파악한 뒤 동시에 차단한 겁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차단된 네트워크 맵이 복잡했습니다.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디지털 수술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화면에는 푸놈펜 현지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경제마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각성이었습니다. 이시오 작전이 종료된 지 사흘 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긴급 뉴스 알림을 받았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대규모 급습 작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즉시 방콕의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니퍼, 지금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흥분돼 있었습니다. 리처드 방콕경찰청 특수수사대가 캄보디아형 온라인 사기센터 8곳을 정역 급습했어. 새벽 5시에 동시에 들이닥쳤대. 저는 물었습니다. 체포자는 제니퍼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인 운영자 20명, 태국인 로비스트 14명 현장에서 압수된 장부에 프린스 재단 로고가 찍혀 있었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프린스 재단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그 이름이 이제 태국에서 발견된 겁니다. 저는 화면으로 태국 현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급습 현장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건물로 돌입하는 장면, 컴퓨터 장비를 압수하는 장면, 체포된 사람들이 수갑을 잔 채 끌려 나오는 장면이 연속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태국이 움직였다. 일본이 뒤따를 것이다. 세상이 한국의 속도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일본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니케이 아시아가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일본 내 고급 부동산이 캄보디아 자금, 세탁 통로로 사용.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신주쿠, 오사카, 삿포로 등지에서 압류된 부동산 규모가 약 3억 1천만 달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금의 출처는 프린스 그룹과 캄보디아 중앙은행이었습니다. 저는 도쿄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일본 정부가 압류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진짜야? 리처드 일본 금융청이 6개월간 조사한 결과래 하지만 조사 시작점은 한국이 제공한 계좌 정보였어.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판을 열었고 이제 각국이 따라오고 있다고요. CNN이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도미노 동남아가 서울의 방식을 따르다.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도미노.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BBC도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피해국들이 분노가 아닌 한국의 전략을 선택했다. 저는 런던 사무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거든요. 영국 외교부 관계자들과 안보 전문가 80명이 모였습니다.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태국과 일본의 움직임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주도한 KVFA 연합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영국도 참여할 계획입니까?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한국의 모델은 국제공조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화면에는 말레이시아에서도 뉴스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경찰이 프린스 그룹 관련 계좌 3개를 동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미노가 멈추지 않는다. 다음 날 한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K 태스크포스 구성 태국,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공식 합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문을 받아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표준, 폭력 없는 정의. 저는 그 문장을 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국가들은 복수를 택하지 않았다. 대신 정의의 절차를 택했다. 저는 워싱턴의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K 태스크포스 소식 들었어? 그의 목소리가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들었어. 미국 국무부가 주목하고 있어.
한국이 동남아 국제공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도 참여할 거야?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한데 한국의 방식을 배우려는 거지.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명령하지 않았다. 대신 본보기를 보였다. 그날 저녁 CNN 앵커가 특집 코멘트를 내보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다. 한국의 본보기를 따르고 있다. 저는 그 코멘트를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저는 방콕의 제니퍼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제니퍼, 태국 분위기가 어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 리처드. 한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선생님처럼 보고 있어. 경찰청이 한국 방식을 배우겠다고 공식 요청했대. 저는 도쿄 동료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일본은 그가 답했습니다. 일본 금융청이 한국 포렌식 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어. 한국의 데이터 분석 기법을 배우고 있어.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흩어지지만 전략은 연대한다. 한국은 그 법칙을 증명했다. 다음 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필리핀 경찰청장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K-태스크포스에 정식 합류했습니다. 이제 범죄와의 전쟁은 국경을 넘습니다. 저는 그 회견을 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이 지도위를 바꾸자 국경선 이해가 달라졌다. 말레이시아도 뒤따랐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외교부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워싱턴, 도쿄, 시드니에서 6명이 접속했습니다. 워싱턴의 마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이야. 아시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건 처음이야. 도쿄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한 거지. 명령이 아니라 신뢰로. 시드니의 앤드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본보기였어. 그래서 모두가 따라온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의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문화가 되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정의의 도미노 아시아가 깨어나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한국의 한 보고서가 동남아를 각성시켰다. 계속 적어 내려갔죠. 태국이 움직였다. 일본이 뒤따랐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합류했다. 세상이 한국의 속도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건 연쇄 반응이 아니라 정의의 도미노였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한 보고서가 동남아를 각성시켰다. 그들은 외쳤던 게 아니라 보여줬다. 정의의 속도는 이제 서울의 표준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은 조용했지만 아시아는 깨어 있었습니다. 서울, 방콕, 도쿄,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5개 도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 표준, 세계가 배우는 정의의 공식. 2025년 11월을 앞둔 어느 날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초대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온 긴급 세미나 초청장이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시민 보호의 윤리 한국식 대응. 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 자리를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 5층 회의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CSIS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유럽대학 연구소, 아세안 전략연구센터에서 온 전문가 30여 명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쪽 스크린에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대응 모델 새로운 시대를 위한 위기 윤리.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CSIS에서 온 마이클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리처드, 이번 세미나는 역사적이야. 전 세계 싱크탱크가 한 나라의 대응 방식을 논의하는 건 처음이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분노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절차와 증거로 움직였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48시간 만에 합동 대응팀을 구성했고 5일 만에 포렌식 분석을 완료했으며 일주일 만에 피해국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시스템으로 가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감정보다 시스템을, 외교보다 신뢰를 택했습니다. 그게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영국 외교부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증거 기반 외교, 투명한 공조, 그리고 피해국 중심 접근.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절차, 보복이 아닌 시스템. 일본 외무성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식을 도입 중입니다. 포렌식 기법, 국제 공조 체계, 그리고 투명성 원칙을 배우고 있습니다. 태국 외교부 대표도 뒤따랐습니다. 정의는 빠름이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30개국 대표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발언자는 저였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복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의를 절차로 만들었습니다.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국제 분쟁을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에 목격한 한국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증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타임라인이 떠올랐습니다. 48시간 만에 대응팀 구성, 5일 만에 데이터 분석, 일주일 만에 피해국 연합 구성, 2주 만에 미국과 영국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속도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게 물었습니다. 정의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직접 만드는 것인가?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CSIS 마이클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훌륭한 발표였어. 한국 모델을 정확히 분석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건 사실뿐입니다. 한국이 만든 사실이죠. 그날 오후 UN 인권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이동했습니다. 인권이사회 본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의장이 발표했습니다. UN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대응 매뉴얼을 국제 매뉴얼과 검토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응 방식이 국제 기준으로 논의되는 겁니다. 의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K-리스폰스 모델은 시민보호 증거 기반 대응, 그리고 국제공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모델은 유럽에서도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캐나다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위기를 한국의 방식으로 배운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뉴욕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CNN 뉴스가 특집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델이 매뉴얼이 되다. 나이케이 아시아도 긴급 기사를 실었습니다. K-리스폰스 모델 UN 인권이사회 상정 BBC는 해설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은 한 사건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의를 설계한 나라다. 저는 워싱턴의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UN 소식 들었어? 그의 목소리가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들었어. 미국 국무부가 K-리스폰스 모델을 공식 연구 대상으로 지정했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반영할 거래.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진짜야? 한국이 만든 게 이제 세계 표준이 되는 거지?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 아래 도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 아래 도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안보 분석가로 일하며 수많은 국제 위기를 목격했습니다. 전쟁, 테러, 외교 갈등, 경제 제재. 하지만 2025년 10월에 본 것은 달랐습니다. 한 나라가 총 한 발 쏘지 않고 폭탄 하나 터뜨리지 않고 한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증거로, 시스템으로, 정의로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48시간 만에 대응팀을 구성하고 5일 만에 증거를 완성하고 일주일 만에 피해국 연합을 만들고 2주 만에 강대국들을 움직인 그 나라. 분노를 시스템으로 바꾼 그 나라. 복수를 정의로 승화시킨 그 나라.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나는 새로운 정의를 배웠다. 한국에게서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런던으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달라질 거라는 걸. 한국이 만든 매뉴얼로 세계는 다시 정의를 배울 테니까요. K-리스폰스 모델, 그건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의의 공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동했습니다. 한국은 증거를 만들었고 연합을 구축했으며 강대국들을 움직였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한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세계는 그날 새로운 정의를 배웠습니다. 한국식 정의를요. 분노를 시스템으로 바꾸고 복수를 정의로 승화시키는 이 나라. 세계를 움직이게 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